다음날 우린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았다. 침묵 속에 갑자기 핸드폰의 알람이 울렸고 비는 깜짝 놀란 나머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비는 어제의 경험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남에게 친절한 성격의 비는 알람을 끄고 누운 채로 말했다. 내보다 훨씬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도와주러 못 가서 진짜 미안하다. 어제의 일을 떠올리면 난 그런 따뜻한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다. 가만, 나보다 훨씬이라니. 2층에 올라간 건 나였고 A유도 B도 밑에서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근데 나보다 훨씬이라니. 그건가? 내가 눈을 뒤집고 계단을 달려 내려왔던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해준 이야기가 무서웠다는 뜻일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내가 호기심 때문에 비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너무 민감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어서 빨리 돌아가서 이런 일 따위는 잊어버리고 남은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침부터의 비에 불안해하는 모습은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과했다. 무슨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고 내 다리의 상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둥 어떻게 봐도 이상한 행동밖에 하지 않았다. 야, 니 괜찮나? 잠 못 자서 그랬나? B가 걱정이 되는지 A가 물었다. 그리고는 뒤쪽에서 가만히 B의 어깨를 잡아주었는데 A가 어깨에 손을 올린 그 순간 시끄럽다. 손대지 마라. 이러며 A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었다. A는 갑자기 보이는 B의 반응에 당황하며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죽을 만큼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닌 아무것도 모르면서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라. 씨. B는 A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B가 죽을 만큼 무서웠던 일은 도대체 뭘까? 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웠던 게 아닌 것인가? B는 평소에도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화 한 번 내지 않은 온화하고 깜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다. 야, 죽을 만큼 무서운 일이라니. 닌 계속 계단 밑에 있었잖아. 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밑에 있었지. 밑에서 계속 보고 있었지. 라고 대답하고 B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다. B는 고개를 숙인 채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보고 있다니. B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어제부터 벌어진 일들이 단 한 가지도 이해가 되질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일단 벽을 보고 부들부들 떨거나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웅크리거나 하는 B의 행동은 B가 무언가에 씌이거나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A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B가 느릿느릿 말했다.
돼. 난 계속 밑에 있었는데 난 계속 보고 있었다. 계단에 올라가는 내를 말이지. 좀 빨리 좀 말해봐라 임마. 난 답답한 나머지 비를 조금 닦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아니, 처음엔 그랬는데 네가 계단 다 올라갔을 때쯤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난 속으로 이 이야기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혼자서만 담아두기엔 너무 힘들어서 하나둘씩 말을 하는 것 같은 비를 보니 어제의 내가 생각나서 참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 이야기를 친구들이 말없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했는지를 기억하며 끝까지 들어주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비는 뭔가를 각오한 듯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을 이어갔다. 그림자. 비는 흠칫 놀라는 A와 나를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네 그림자인 줄 알았다. 근데 네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먹고 있을 때도 그림자는 네 주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버린 네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을 때고 우리 그림자도 우리 발밑에 붙어 있었다. 비는 입이 마르는지 입술에 혀로 침을 바르고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움직이는 그림자가 넷 정도 있었다. 난 온몸에 한꺼번에 소름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의 이야기가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비의 모습은 거짓말이나 장난하고 있는 것으론 보이지 않았고 혹여 비에게 농담하지 말라는 말이라도 했다가는 큰일이 날 만큼 심각한 얼굴이었다. 거기는 내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거기엔 3명, 4명이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난 어떻게 해서든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힘겹게 비에게 말했다. 야, 그것들이 사람이 아닌 것 정도는 니도 알잖아.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한 얼굴로 비가 대답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절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비가 흘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고 나와 A는 무슨 말이냐고 금방 되물었다. 전부 벽이랑 천장이 붙어 있었다. 꼭 거미처럼 말이야. 벽이랑 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멀스멀 기어다녔어. 그러더마. 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우린 비를 우선 안정시키려고 이불로 데려가서 눕혔고 한참을 흥분 상태에 빠졌지만 다시 안정을 되찾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생긴 것도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생김새는 하고 있는데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같이는 생긴 검은 무언가가 벽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가. 난 또다시 호흡이 거칠어져서 횡설수설하는 비의 말을 끊고 물었다. 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을 입으로 토해낼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다. 절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난 내 주위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썩은 밥만 먹고 있었단 말이었다. 그럼 그 뭔가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는 문 뒤쪽이 아닌 내가 있던 쪽의 벽에서 나던 소리였나? 그
그 숨소리도? 공포에 질려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했다.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바닥에 앉아서 미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무의미한 심호흡 소리만이 들려왔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A였다. 야, B. 네 방금 지금도 보고 있다고 했잖아. B는 A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 아니, 미안. 아깐 좀 착각해서 그랬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미안. 누가 봐도 억지 웃음이었다. 웃고 있는 B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A와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처음엔 화까지 내며 이야기를 시작한 건 B가 지금은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이야기를 더 듣게 된다면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 조금 있으니 문 밖에서 미사키가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다면서 우릴 불렀다. 식욕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셋 다 아침을 걸으면 아주머니와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너무 안색이 창백했던 B만 방에서 쉬도록 놔두고 A와 둘이 연애실로 향했다. 미사키한테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먹거라. 알았지? 방문을 나오면서 A를 향해 A가 말했다. 야, 근데 내 네 노트북 좀 쓸게. 뭐 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B는 컴퓨터를 기동해왔고 우린 연애실로 향했다. 연애실 문을 열자 아주머니와 아저씨, 미사키가 먼저 앉아있었고 아주머니는 들어오는 우리를 보더니 내 발쪽을 한번 보고는 미소를 듬뿍 지으며 물었다. 잘 잤어? 항상 듣는 아침 인사지만 마치 어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나빠졌다. 우린 태어난 얼굴로 B가 몸이 안 좋아서 방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미사키에게 나중에 먹을 중먹밥 몇 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 앉았다. 아침 식사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계속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아저씨와 미사키도 그 이상한 공기를 눈치채고 흘끔흘끔 보기 시작했다. 분위기에 못 이긴 우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도중에 식사를 마쳤다. 모두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머니께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 위해 방으로 B를 부르러 나갔다. 방문 앞까지 오니 방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B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B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예, 꼭 오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갈 테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B는 오늘 가야 할 곳이 있는 모양이었다. 별로 뭔가를 묻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B를 데리고 연애실로 향했다. 연애실에 돌아오자 미사키와 아주머니가 밥상을 치우고 있었다. 미사키는 A를 보자마자 주먹밥 지금 만들어준다며 진심으로 B를 걱정해 주었고 아주머니는 상위를 행주로 훔치고는
우릴 향해 앉았다.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릴 쳐다보았고 난 마음을 다잡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멋대로 결정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 3명 오늘 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A와 B도 나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주머니 모습이 정말로 무서웠다. 마치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한참 후 아주머니는 입을 열었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놈들 처음부터 끝까지 속만 썩이고 가네. 라며 다시금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급료와 묵었던 방은 다시 깨끗이 청소만 해주면 된다면서 아무도 왜 그만두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우리는 안도했다. 짐은 어젯밤에 미리 싸두었기 때문에 청소를 끝마치고 각자의 짐을 들고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인사를 하러 연애실로 나갔다. 연애실 안엔 아주머니와 아저씨, 침울한 표정하고 앉아있는 미사키가 보였다.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아서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멋대로 그만두게 되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아니야, 도와줘서 우리가 더 고맙지. 이거 적지만 받아. 라고 하며 우리에게 봉투와 천으로 만든 주머니 3개를 건네주었다. 급료와 함께 오마모리도 함께 넣었으니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워서 급료를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았다. 그리고는 미사키가 조심해서 가라며 랩에다가 싼 주먹밥을 건네주었고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우리 셋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섭섭해지는 것을 보면 어젯밤에 죽을 뻔한 것 치고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불러준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원래는 아저씨가 역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지만 B가 거절했다. A와 B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을 때 난 잠깐 집 쪽을 돌아보았다. 나무에 가려 겨우 옆쪽 벽에 어제의 문이 보였고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서 금방 얼굴을 돌렸다. 모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택시에 올라탔고 일주일 정도 지냈던 집이 악몽 같은 기억과 함께 뒤쪽으로 멀어졌다. 택시가 조금 달리자 갑자기 B가 택시 기사에게 역 대신에 이곳으로 가달라며 메모장을 건넸고 기사는 꽤 먼 곳인데 괜찮냐며 물어왔다. 우린 무슨 일인지 몰랐기에 B를 쳐다보았고 B는 결연한 얼굴로 괜찮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우리 쪽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랑 꼭 가야 할 데 있어서 그렇다. A와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보았던 B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적거리는 라디오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택시가 한참을 달렸을 때 택시기사가 미러 너머로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뒤에 따라오는 차 학생들 아는 사람이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가 자신의 경트럭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고 우리가 뒤를 돌자마자 경적을 울리며 손을 흔들었다. 놀라서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평소엔 자상했던 아저씨였기에 혹시 우리가 놔두고 온 물건이라도 있었나 싶어 택시를 멈춰달라고 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택시 뒤에 트럭을 대고 아저씨도 내려왔고 우릴 보자마자 말했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안 가요. 이 상태로 갈 리가 있겠어요. 머뭇거리는 우리와 달리 비는 아저씨를 향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나도 그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다. 야, 너 거기에 갔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그땐 정말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하는 것도 힘이 들었다. 내 대답을 들은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대로 가면 그것들이 데려가 버릴 거다. 진짜 왜 그런 길을 간 거냐. 뭐 우리가 미리 말을 안 한 잘못도 있지만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았다. 어? 데려가 버린다니? 누가 누구를 어디로? 지금 집으로만 가면 다시 즐거운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불안해져서 A를 보았다. A는 나보다 더 불안한 얼굴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대로 눈길을 돌려 B를 보았다. B는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괜찮다. 내가 아까 인터넷에서 용한 무당을 찾았는데 그 사람한테 부적 달라 해서 지금 그래로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러 가지 부탁해놨다. 믿을 수가 없었다. 역시 나에게 무엇인가 씌인 것일까? 나는 죽는 것일까? 지금 이 분위기는 내가 죽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 곳에 갔느냐고? 그런 곳이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해주던지 문을 잠궈 놓든지 할 것이지. 참고 있었던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패닉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저씨와 뭔가 이야기를 통하는 것 같은 비는 계속 이야기를 해갔다. 무당이라니?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비에게 물었다. 예. 비가 대답했다. 너 보이는구나. 아저씨는 신기하다는 듯 비에게 말했다. 지금은 그 이야기 하기 싫은데요. 비는 눈을 피하면서 말을 바꾸려는 것처럼 보였다. 난 반사적으로 비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새끼야. 네 아침부터 뭐냐?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것도 무슨 말이고? 비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멱살이 잡힌 채로 내 눈빛을 피하기만 했다. 그만해라. 너희들은 아직 안 보여서 그렇다.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사실 비다. 아저씨가 중간에 끼어서 우리를 말렸다. 아까부터 보이네 마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화가 난 채로 난 아저씨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검은색이란 거밖에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무당한테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기다. 아저씨는 비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게다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으면 엄청 빠를 거다. 빠르다는 둥, 보인다는 둥. 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당최 단 한마디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하지만 아저씨의 그 한마디를 들은 비는 무릎에서부터 무너지듯 쓰러져서 웅크리고 앉아 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울음이었다. 나와 A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우리에게 괜찮다며 물어봤고 아저씨는 요금을 계산해주고 택시를 보내버렸다. 내가 왜 너희들을 쫓아왔겠노? 이 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차에 타거라. 이미 이야기해두었고 더 늦기 전에 어서 오라고 했다. 아저씨의 무시무시한 말에 말려서 우리는 트럭에 탈 수밖에 없었다.
몸을 주체를 하지 못한 비는 양쪽을 부축해 앞좌석에 태우고 우린 뒤쪽 짐칸에 올라탔다. 짐칸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저씨는 엄청난 스피드로 달렸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A와 난 어디로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그 새에 도착했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마당 뒤쪽에 토리이가 세워져 있었고 토리이는 신사 입구에 세워둔 두 기둥의 문이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돌계단이 쭉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저씨를 따라서 집의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평범한 여자였지만 눈 사이에 큰 점이 인상적이었다. 집안은 부엌이나 방이 없었고 다다미 바닥에 깔린 커다란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 위에 스님이 한 명,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노인이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중년의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재양,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우린 스님 앞에 나란히 앉았고 방 안에 있던 3명도 우리 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곳에 간 거 이놈입니까? 노인이 비를 가리키며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올라간 건 얘고 그놈은 밑에서 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비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이런 경험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가 대답했다. 이상하네, 이상해. 스님은 탄식과 함께 말을 흐렸다. 저는 죽는 겁니까? 비는 울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더듬더듬 물었다. 비의 몸은 가늘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렇겠죠. 이대로라면 확실히. 비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이 더 이상 떨지도 않고 바닥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님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신 그곳에 갔을 때 무언가 위화감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나에게 물어봤다. 뭔가 긁는 소리 들렸습니다. 이상한 숨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스님은 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떼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의 존재를 귀로 느꼈고 비는 눈으로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대로라면 그것은 사람에게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진짜 조용히 몰래 숨어 있는 것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스님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의 우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지금 이 안엔 비군에게도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는 결계를 쳐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들은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멸당으로 가서 그것들을 떼어내는 의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함께 따라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셋 다 잘 일어나질 못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스님이 말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신들을 꼭 살려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는 몸이 떨려서인지 그 말에 위안을 얻어서인지 이상한 박자로 목을 끄덕였다.
후들거리는 다리, 아니 온 몸을 짊어지고 겨우 한 발짝씩 돌계단을 끝까지 오르자 큰 절이 보였다. 하지만 그 절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절을 끼고 산속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씩 걸어가자 토리가 하나 더 나왔고 또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비군, 지금 그것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토리 밑을 지나면서 스님이 비에게 물었다. 두 다리로 서서 계속 이쪽을 쳐다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비가 떨면서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돌계단의 끝까지 닿으려고 나자 낡고 조그만 별당이 있었다. 스님은 그 별당 앞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 셋은 스님 앞에 나란히 섰다. 스님이 의식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 이 안에서 빛은 없어야 할 것, 이 안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안에서는 먹어서도 마셔서도 잠을 청해서도 안 될 것, 용변은 이 포대기 속에다 해결할 것 이라며 쌀 포대기 같은 것을 건네주는 것이다. 물론 휴대폰이나 라이터 등 빛을 내는 물건들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나무로 만든 수통에 들어있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남은 물은 우리의 몸에 조금씩 뿌렸다. 그리고는 별당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손짓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별당에 발을 들였던 비가 한 발짝 들여놓자마자 갑자기 입을 감싸고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몹시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방금 천수로 뭔가 속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당의 결계에 걸리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옆에 노인들과 뭔가 급히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님은 비에게 다가가서 혹시 그곳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없느냐고 물었다. 아직도 헛구역질이 멈추질 않아 괴로워하는 비를 대신해 내가 대답했다. 금료요. 금료밖에 가지고 온 건 없는데요. 라고 하며 바지 주머니에 꼬불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내었고 뒤따라 A가 자신의 것과 B의 호주머니 속에서 B의 것까지 찾아내 내밀었다. 돈 봉투 속을 찾아봐도 별다른 건 없었다. 하지만 뒤져다보니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던 작은 주머니가 떠올랐고 아주머니가 손수 천으로 만들어준 주머니 3개를 찾아내 스님에게 건넸다. 이건... 주머니 속을 들여다본 스님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못 볼 걸 본 표정을 지으면서 주머니의 속이 보이도록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곳엔 손톱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내 무릎에 상처에 박혀있던 그 손톱과 똑같은 붉은색과 때까지 낀 흰색의 낯익은 손톱. 그걸 본 비는 또다시 토악질하기 시작했다. A와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해버렸다. 그것을 보고 있던 스님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심한 광경이었다. 그렇게 한참 토악질과 헛구역질을 하다가 겨우 진정이 되었을 때 우린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스님에게 맡기고 별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모두는 본당에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누구도 이곳에 오는 일 없을 겁니다. 스님은 별당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벽 너머의 것과는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별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도 절대로 안 됩니다. 스님은 뱃속에 든 것을 다 비우고 창백한 얼굴로 있는 대로 겁에 질려있는 우리를 향해 약간 못 믿어온 듯이 쳐다보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방금 말한 이것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